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전체 일반 사항과 총칙, 재무상태표, 또 운영성과표, 주서 이런 얘기들로 중심이 되어 있고 마지막의 내용으로 실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는 저희가 먼저 한번 보면은 공익법인들에 대한 회계 기준, 좀 더 넓은 의미로 비영리의 회계 기준이 그동안에는 초기에 각 비영리 조직별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거, 사립학교법인, 또 병원, 또 장기요양기관, 또 종교법인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없었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 이런 쪽으로는 기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명칭은 회계 규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내용 자체가 회계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재무에 대한 일반 사항 그런 내용으로 있다가 보니까 회계에 대한 방향성, 목적적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대한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영리 법인들마다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서로가 나타나는 목적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통일된 비영리 단체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7년 앞에 보신 같이 회계기준원에서 27년 7월 달에 비영리 조직의 회계 기준, 여기서 이제 명칭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정리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비영리 조직의 이 회계 기준은 어떤 그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기준은 자체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라든지 IFRS 같은 경우들은 우리 이제 외관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영리 쪽에는 그런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기준 그런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마다 비영리 법인을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처에서도 공식적으로 하기 힘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기부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법에서 이 얘기들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정법에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공식적인 근거 규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기재부가 고시하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고시했고 이 기준은 지금 현재 공익법인들 세법에 있는 상정법에서 얘기하는 공익법인들이 결산공시와 외부감사 받을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강제력이 있는 기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비영리 법인보다는 훨씬 더 좁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 특별법으로 그게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또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이런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법인들이 또 추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비영리의 기본적인 테두리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영리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가지가 같이 나눠지게 되죠. 조금 더 독특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비법인단체, 우리가 등기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에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격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우리가 보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법에서는 특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경우는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다 라고 해서 법인들은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비법인 단체는 공익단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법에서는 이 모두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들을 이제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공익법인들이 되는 절차 아니면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공익법인 자체가 설립될 때부터 정관에 정해진 목적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종교 활동이다, 또 사회복지 사업이다, 아니면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절차 없이 설립 허가 받고 설립 정관에 따라 등기가 되면 그 자체로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들은 정관에 있는 목적만으로는 되지 않고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여서 고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이 단체가 우리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지 않고 기재부가 그냥 기재부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직접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시하는 경우들은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자활센터라고 하면서 그 항목들을 쭉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과 지정의 절차가 아니라 기재부가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국세청이나 행안부 추천으로 되는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보는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는 법인들은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법인이 아닌 비법인 단체, 공익단체들은 행안부에 추천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기재부로 서류가 넘어가서 기재부가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첫 해번 처음 할 때는 3년이고 두 번째 재지정하면 6년 동안 이 인정되는 기간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항상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부분이 앞에 부분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적용하는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상정법에 따른 공익법인,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 공시할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외되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의료법인이나 사립학교법인, 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여기는 법 자체에서, 상정법 자체에서 이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되지 않고 기준에서 보게 되면, 기준에서는 다른 법령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보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립 근거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법률에서 이런 데는 어떤 회계 기준을 어떻게 따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됩니다. 그렇게 명시된 기준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라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 기준,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회계 기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안부에서 지자체 정부 출연 기관들 출자 기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회계 원칙이니까 발생주의, 또 복식부기, 또 일반 기업 회계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냐,
아니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냐라는 것부터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체가 정관으로 우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이거는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법령에 위임되는 근거 기준이 있고 어떤 회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기준 자체가 복식부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된 경우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적용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실체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영리 법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우리 기업은 본점, 지점 이렇게 조직 형태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본점, 지점뿐만 아니라 뭐 지부, 산하 시설, 또 위탁 시설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그 법인격을 중심으로 나오는 모든 실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보여주는 그 보고 실체를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보고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지부, 시설, 목적 사업, 수익 사업, 비수익 사업 관련된 그 법인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야 되고, 가장 쉬운 우리 판단 기준으로는 법인 등록 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회계 보고 범주 내에 포함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법인 단체는 어떻게 할 거냐? 비법인 단체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법인 등록 번호가 없겠죠. 그랬을 때 경제적 실체 관계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그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로 보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다가 보면 결산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주로 2월달 결산이 됩니다. 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들, 비영리법인 운영하는 대안학교들도 결산이 2월 결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법인인 사단법인이나 이쪽은 12월 결산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결회계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라면 그냥 간주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안학교 같은 경우들은 기간 자체를 12월로 일부 끊어서 가결산한 금액, 예를 들어 똑같이 하면 상관없지만 12월과 2월로 결산기가 다르다면 가결산한 금액으로 조정해서 결산서를 우리 만들어야 되는 좀 어려운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시설 경우는 우리 당연하게 이제 포함시키게 되겠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인의 목적 사업에 다 포함시킬 거냐? 왜냐하면 이것도 법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의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는 법인에 있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서 또는 주석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작성하는 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에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가 차이 나죠. 하나는 현금 흐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자본 변동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에 해당하는 순자산 변동표는 지금 주석의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왜 여기서 빠졌을까? 현금 흐름표가 빠진 이유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을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는 대부분 간접법으로 만들죠. 단기 순이익에서 자산의 증감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는데, 비영리 단체의 기본적인 관점은 예전에 현금 흐름표를 직접 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별로 가는 부분이죠.
그렇다 그러면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서 현금주의 현금흐름표가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현금흐름표까지 들어갔을 때는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단체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여기에서 필수 재무제표에서 현재는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수지결산서 또는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서 쓰는 데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만 결산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보이는 것들은 수지결산서와 운영성과표 한번 비교해 본 부분입니다. 결국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성과표에 표시되지 않고 단체의 수지결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많은 단체들은 수지결산서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유는 단체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체가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업 회계 기준,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되는 별개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많은 부분들은 회계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동일하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올 거냐.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하나의 별도의 체계로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체계 안에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부터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너무나 커지게 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개념 체계부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언급할 때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원용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익법인의 특수성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규정들, 기준의 개념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사업의 구분, 사업을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회계 단위의 개념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런 개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부채와 또는 순자산 두 가지 다 인식할 수 있는 규정들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의 용어가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자산으로 들어가고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이런 개념들이 기업회계 기준과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분류, 그리고 나오는 분류 체계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부터 나오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수익이라는 용어로 더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되고, 사업 비용의 개념도 우리는 제조 원가, 판관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판관비의 항목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 하나로만 보지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이것을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두 가지로 2차원, 3차원적으로 구분해서 본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주석 내용도 더 다르게 나오고, 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부분들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수익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산과 부채의 분류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분류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가끔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주석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필수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주석사항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분과 통합 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성의 기준으로 우리 늘 얘기하는 부분이죠.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크게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얘기들로 설명이 되어 있고, 단체 내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합할 수도 있다. 원칙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수익을 기부금, 또 보조금, 회비수익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부금을 더 나누어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다.
용도 지정됐으면 지정된 용도가 어떤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가 이 안에서 다시 개인 후원금, 단체 후원금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단체가 관리하기 위해서 현물 후원금, 현금 후원금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위 규정들은 단체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우리 보통 계량적인 정보들 다 앞에 재무제표,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로 나오고,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주석으로 첨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은 뭐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같이 그 자산에 대한 정의, 부채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순자산에 대한 정의를 자본주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비영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네트된 순자산이다 라는 개념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뒤에서 또 한번 잠깐 설명도 언급드리겠지만, 기업들은 투자한 자금을 제공한 주인이 누구냐, 우리 자본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 자본주에 따라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으로 개념도 더 나누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비영리 조직에는 자본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출자한 자원을 제공한 사람들의 지분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비영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계 단위 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계 단위를 구분할 때 지금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 사업 기준으로 목적 사업에 해당되느냐, 기타 사업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저렴한 비용을 받고 주택을 임대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로 장학재단이 장학금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자, 이 경우는 물론 장학재단이 임대받아서 사업비로, 목적사업비로 장학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임대 자체가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기타 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임대라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둘 다 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게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과 일치되느냐는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공익목적 안에도 수익사업이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 지금 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공익목적 사업 안 부분을 비수익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부담이 좀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법인세법에서는 오른쪽에 빨간 박스로 칠해진 이 부분이 법인세 때 수익사업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부딪히시면서 보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현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될 때 이거는 목적이냐 수익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컨설팅이나 자문 갔을 때 많이 들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수익사업의 여집합은 비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칭을 목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에 따른 공익목적이냐 정관에 있는 아니냐는 것을 기타사업,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아닌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 같이 공익목적 비수익 사업과 공익목적 수익 사업 또 기타 사업으로서 있는 수익 사업 이 세 가지로 회계 단위를 구분하시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앞에 정관에 있는 기준 따라서 공익목적과 공익목적 비수익 사업, 수익 사업을 공익목적으로 보고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보고해 주시고 법인세 신고하실 때는 이것과 다르게 뒤에 있는 수익사업 두 개를 묶어서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목적사업으로 신고하시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결산을 해놓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잘라내서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단위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표시 방식,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배열한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보고하는 표시 방식이 공익목적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을 하나의 별도의 결산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별개의 지점이 있는 것 같이 구분해서 결산서가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구분된 공익목적 기타 사업을 통합한 부분, 이 통합한 부분을 우리는 전체 합쳐서 들어갔는데 이때 통합할 때는 발생했던 내부 간 거래, 공익목적과 기타 사업 사이에서 있었던 거래들은 제거하고 순수하게 법인 전체가 어떠냐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하면서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컬럼 오른쪽에 하나 더 두자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준이 개정되고 나면은 아마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쭉 넘어가면서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상품권이 있을 때 이제 이 상품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현물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당연하게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사회복지 쪽 이제 단체들의 경우는 사회복지 쪽은 대부분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을 씁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현금을 관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통장 거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권 받으면 이 부분이 현금으로 그 내부 시스템에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은 또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런 상품권을 현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할 때 이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별도로 꼭 챙겨서 한번 보셔야 될 그런 이슈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단기 투자자산, 단기 매매증권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적인 얘기여서 넘어가고요. 또 투자자산에 있는 부분들 다 장기 투자증권 같은 부분으로 우리 쭉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투자자산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회계 처리는 다 동일한데 비영리 단체들이 지분 비율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5%고 외부 감사하면은 10%까지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라든지 장학에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2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초과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은 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이전부터 갖고 있는 데들은 여전히 20%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의 부분들을 보면서 지분법 적용 여부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토지, 건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이다 하는 내용까지 다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 부분도 일반 기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이 부분도 다 알고 계셔서 넘어가고요.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공익목적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내부 대조 계정으로 사용되는 계정들이 계속 관리된다 그러면 그것이 기타 비유동자산 쪽에서 분류되면서 뭐 수익사업 기금이다 아니면은 기타 사업 투자금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공통자산과 부채의 배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면서 그 건물을 여기는 임대용으로 쓰고 여기는 목적 사업으로 쓰고 이러면 실제 우리가 이거는 공익 목적 사업이다 기타 사업이다 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을 구분해서 3층까지는 임대하고 4, 5층은 목적 사업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단체들이 상반기는 전부 다 목적 사업 썼다가 하반기 넘어오면서 일부 공간을 임대 사업으로 다시 돌렸다가 또 다시 넘어가다가 다시 또 목적 사업 쓰기도 하고 목적 사업 안에서도 사업 담당자 쓰기도 하고 일반 관리 담당자 쓰기도 하고 이 면적을 다시 재조정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퇴직 이건 부채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같은 얘기여서 공동자산 부채에서 같은 얘기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같은 경우도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그냥 불입이 돼버리니까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부처마다 다르게 부서마다 다르게 정립을 해놨는데 담당자의 업무 역할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또 다시 이동되게 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감가상각 누계획들을 어떻게 넘길 거냐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 기준에서는 모든 걸 그냥 수익사업 기준으로 보라라고 하지만 회계 기준에서는 공통으로 배분을 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연말에 기말에 비용들의 배분, 감가상각비라든지 퇴직급여 충당 퇴직급여 전입액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그다음 이제 부채 항목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 여기 밑에 하나 유의하실 부분들은 그 기금과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하나 이제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계정이 있죠.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회계단위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래들 이게 뭐 내부 거래라면 좀 우리 듣기 어감은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 부분이 관련 담당자의 원천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또 목적 사업에서 전체를 신고하고 있는데 임대 부분 쪽에 급여 관련된 세금을 목적으로 넘겨서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담당자가 뭐 휴가 갔다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신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목적에서 전부 다 먼저 돈을 내면 임대에서는 미지급 잡았다가 나중에 돈을 주면서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 부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비유동 부채인데 비영리 조직 갔을 때 비유동 부채는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보증금, 임대 사업이 있는 경우이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는 DB형으로 가거나 내부에 유보 있을 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감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신 내용에서 여기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관련된 부분 비영리에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나오는 차입금 경우만 주로 좀 있게 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차입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 기준에 없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세법상에서 목적 사업에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별도로 비용으로 잡고
준비금 부채로 이월시켜주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제도이죠.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발생시키는 것인데 우리 다 아시는 것 같이 이것 자체가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은 부채로 인식하면 감사받을 때는 다 한정사항이 걸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감사 받는 데들은 이 부분을 다 자본에, 그러니까 순자산 조정으로 이 부분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외부 감사 안 받는 데는 부채와 비용으로 처리하고 외부 감사 받는 데들은 이 부분을 준비금 순자산 쪽에서 조정했습니다. 순자산에서 조정하는 것은 세법에서 외부 감사 받는 법인이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이익 처분으로 정리한 경우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해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부채와 자본 두 가지 방식 다 회계 처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 감사 받는 조직도 부채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부채는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에 맞춰서 우리가 해줬던 부분이죠. 그리고 신고 조정은 이제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채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관련된 항목만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감사 갔다가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전입하는 것을 사업의 비용으로 넣는 데도 있고 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부채는 비유동 부채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네트된 개념이다. 자본이란 에쿼티와는 다른 개념이다. 앞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죠. 기본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통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 재산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빨리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 정의는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재산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구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 그러니까 함부로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재산으로 들어오는 기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비영리 조직은 우리가 보조금은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고 매출이나 수익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기부로 재산을 조성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기본 재산으로 출연되는 경우들은 우리 자본에 납입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기본 재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바로 기본 순자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후원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이 아마 좀 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조정, 순자산에 대한 평가 개념으로 우리 갖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평가 나오는 차이들이 여기 순자산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관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 목록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재산 목록에는 평가하면 목록 자체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차변에 있는 이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있는 기본재산이 있었는데 평가를 하면 차변을 올려주면서 대변은 기본재산과 순자산 조정으로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평가하는 금액을 반영시켜 주게 되죠. 그러면 기본재산 금액과 단체가 보고한 기본재산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회계 처리의 방식이지 기본재산 목록 자체는 자산이 있는 차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재산 목록으로 같이 관리하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순자산은 앞에 나왔던 기본순자산, 순자산 조정 이외의 항목들, 거기에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경영에 따른 결과로 남아있는 잉여금, 그리고 잉여금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으로 적립해둔 준비금, 적립금 이 부분들이 보통순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 조정을 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이 보통 순자산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순자산에 대한 얘기들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법인들은 주무관청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우리 쉬웁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 단체는 실제 주무관청 승인 절차가 없죠. 그렇다면 정관에서 사용에 대해서 총회라든지 이런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해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면 그 부분도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출연되는 부분들, 상장주식과 현금 5천만 원 출연받아서 법인으로 설립했다. 이럴 때 기본재산으로 들어간 부분은 기본순자산으로 반영을 시켜주고 보통재산으로 온 부분들은 수익으로 들어가는 기부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죠. 이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기본재산의 증가는 우리 자본의 납입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 조정 부분은 말씀드린 같이 주로 재평가 이익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기본 재산을 평가했을 때 나오는 차이들은 순자산 조정 항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들 한 번 더 정리해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순자산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보통 주산은 이제 제약 조건이 없는 부분들, 대부분 단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이런 얘기들이 되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든지 적립금,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어떤 기부금을 계속 모으면서 회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뭐 건축, 뭐 적립금 이런 개념으로 여기다가 잡아둘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이 되고요. 실제 이제 비영리 회계 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된다는 부분들이 결국 순자산에 대한 변동 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비영리 회계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결산을 승인하면서 잉여금 중에 3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별도로 좀 떼어두겠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해서 보통예금에 인출해서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우리 기본적인 것은 그냥 예금에서 예금 다른 자산으로 이체된 것뿐이지만 여기서는 순자산에 대한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인출하고 투자자산 쪽에 장학기금으로 들어간 부분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었던 여유자금, 잉여금 중에 이 부분에 목적을 용도를 지정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일시적 제약 조건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보통 순자산의 장학적립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구분해주면 단체가 갖고 있는 돈의 꼬리들이 관리하는 목적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 순자산에 있는 금액들 전체로 보게 되면 보통 순자산 전체는 잉여금 4억으로 있다가 이 부분의 금액이 제약조금 붙이면서 재분류했기 때문에 잉여금 줄었지만 보통 순자산 전체로는 변동이 없다. 결국 재산의 변동이 아니라 재산의 용도들을 별도로 관리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학기금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별도로 적립했던 장학기금 중에서 1억 원을 인출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런 경우일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실무에서 했던 경우들이 실제 단체들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지금 우리가 공익법 회계 기준 하면서 전체를 통합하는 얘기로 우리 드렸습니다. 근데 단체들은 대부분 이거를 별도 분리된 독립회계로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장학기금에서 바로 빼버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셔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은 단체 운영 성과가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게 되면 먼저 기금에서 빼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사업비로 집행된 것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경우로 하게 되고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용도가 지정된 것들이 이 지정이 해제가 됐으니까 용도대로 사용됐으니까 다시
그 기금이라는 부분들을 감소시켜주고 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순자산 변동에 대한 내역들로 보게 되면은 보통 순자산에서 있었던 적립금과 잉여금 4억이 그대로 있는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장학 적립금 1억이 빠지게 되죠. 그게 빠지게 되는데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있었는데 사용하고 그러면 운영성과표에서 마이너스가 1억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목적이 풀리면서 들어온 1억이 있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변동이 없는 개념이 이제 돼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목적 사업에 관련된 활동 성과가 운영 성과표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단체의 자금 관리가 기금 관리까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 단위를 신설하는 경우들. 공익법인은 처음부터 목적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 설립할 때는 뭐 회계 단위가 기타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보면은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목적 사업에서 기타 사업 분야로 자본을 투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 기본 재산을 바로 그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방식을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거래 방식으로 대주 거래로 하는 방법과 아예 분리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방식으로 하는 쪽은 자금을 보낸 쪽에서는 자금을 보내면서 대리의 계정으로 상대한테 이만큼 투자한 거다라는 개념의 투자 자산으로 항목이 하나 들어가고 자금을 받는 쪽에서는 기금에서 이렇게 받았다 하는 얘기로 넣어주게 되면 이 경우는 각각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가 넘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자금을 보내면서 아예 그 자체를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을 넘겨주면서 기본 재산 제거하고 상대 쪽으로 이걸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넘겨주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관리하는 각각의 회계 단위의 자산과 부채 이 부분은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수의 여러 회계 단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서 주고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대주 계정으로 갔을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갔다는 관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결과치만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단체가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또 이 얘기가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 목적 안에서 수익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방식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자료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장단점에 대한 얘기들 설명드린 내용들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운영성과표 얘기입니다. 운영성과표 부분은 여전히 사업 구분을 앞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때 했던 거하고 동일한 흐름입니다. 정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얘기들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나온 얘기와는 서로 다른 얘기다. 그래서 수익사업 이 부분은 공익목적 안에서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각각 좀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온 내용도 실제 동일한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작성하는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성과표는 배열하는 순서가 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에 따라서 사업 또 사업 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는 사업 수익 또 사업 비용 이러면서도 세분화시키고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이 사업 외 수익, 사업 외 비용으로 그룹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과 환입을 별도의 그룹으로 또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배열 순서가 사업과 관련성으로 배열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하게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각각의 결산서가 나오고
이 내용들을 통합하면서 내부 거래 제거하는 것들은 우리 재무상태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꼭 한 번씩 먼저 챙겨야 될 부분들은 공익법인 갔을 때 공익목적회계와 기타 사업회계에서 합계시산표가 별도로 나오는가, 이 부분 구분하시는 것이, 체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일반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손익만 구분하고, 법인세 신고하기 위해서 손익만 구분하고 재무상태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산 계정들의 2월 부분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쓰고 가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업 수익, 기업에서는 우리 매출이라고 하는 얘기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익, 목적 사업과 관련돼서 조달되는 주된 창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업 수익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부금, 또 보조금, 회비, 이 부분들은 비영리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 수익이라는 것이 사업 수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수익, 배당 수익들은 다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으로 가면 영업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여기에서 주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주된 사업비 재원이다. 그러면 투자자산 수익으로 사업 수익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주된 그 사업을 하면서 기타 사업, 수익 사업으로 분류된 임대 사업 이런 쪽들도 사업 수익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된 재원 조달이라면 장학재단이 기금을 넣고 뭐 10억, 20억을 넣고 나오는 이자로 사업비를 한다? 이러면 사업 수익으로 가지만 보통 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주된 창구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사업 외 수익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업 수익 관련돼서 증여, 후원, 기부, 출연 이런 용어가 있고 회비가 있고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용어들을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증여, 후원, 출연은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증여의 개념으로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원을, 금품을 넘겨주는 것, 제공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아마 여러분들이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할 땐 출연이고 그냥 일상적인 기부는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 얘기는 정부기관이 지자체나 출자 출연계획 관리할 때 지분이 있으면 출자한다 그러고 지분이 없는 비영리는 출연한다라는 용어 때문에 나온 개념이지 그것이 이런 비영리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출연, 기부, 후원 이 부분은 구분할 시력이 없고 상정법은 기부를 출연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고 보시면 되고 회비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들을 회비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분담이라는 부분들이 자발적인 후원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칭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성격이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의무적인 분담이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회비라는 명칭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자발적으로 냈다면 명칭은 회비지만 후원금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보조금은 후원금과 회비는 민간 부분에서 조달되는 재원인 반면에 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지원 조직 아니면 배분기관, 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해주는 무슨 재단 같은 기관들에서 받는 지원금,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순수한 민간 부분으로부터 지정기탁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부터 받은 것은 기부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정부나 서울시가 나온 데들 이런 쪽들은 우리가 정부 재원,
지자체 재원을 갖고 2차적으로 간접 보조금으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보조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직접 그러니까 1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간접 보조금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금은 실제 기부받은 시점의 기부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기부 약정했다 해서 인정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물 기부. 현물 기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시가로 평가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지금 딱 한 단어로 뭐 평가 방법을 얘기했는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 공정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 이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중고 물품을 기부받았다, 현물 받았다 이럴 때 현실적으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기부. 용역 기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재난구호 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개인에게 기분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여기 법인에게 이 나오는 부분들은 현재 인정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박탈되고 또 회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 회수가 확실시 된다면 미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회수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보조금이 기본순자산 해당될 때는 이쪽 수익이 아니라 사업 수익이 아니라 기본재산으로 간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업 수익하고 관련된 부분들 중에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어려움은 사업 수익 관련된 수익들을 뭐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한 4분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공익목적 사업 부분과 기타 사업 부문, 또 사업 수익에 해당되는 거, 또 사업 외수익으로 해당되는 거 각각 한번 나눠서 봤을 때 주된 재원에 조달이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갖고 있다가 보니까 나온다. 사업의 수익. 이거는 우리가 구분이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 이게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기타라고 볼 거냐.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시면 어떤 단체 갔는데 기타 사업이라고 딱 봤는데 결산서 보니까 금융자산, 정기예금 딱 자산은 하나뿐이에요. 정기예금 미수수익이 있고 운영성과표 가보니까 이자수익, 고목준비금 딱 그거로 끝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타 사업이라고 볼 거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것 자체가 우리 임대사업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기예금을 만기에 예치하고 만기 회수해서 다시 재예치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할 때 1년 동안 투입되는 시간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시간의 시간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수익용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볼 때 수익사업,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그 얘기는 이자 배당이라고 할 때는 수익용 재산으로 분류하면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표준산업분류표에서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익용 재산인 경우 이자 배당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타 사업 분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단법인이 기금관리 운용팀을 두고 갖고 있는 재산을 주식과 펀드와 채권과 여러 가지로 수시로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금융투자업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기타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본연의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그냥 예치해서 때가 되면 만기에 수익을 받는 정도 그리고 끝나고 다시 재이치할 때 주변에와 비교해서 조금 더 이자 많은 걸로 찾아가는 정도라면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 나오는 공익목적 사업 수익으로 그냥 들어가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분류가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순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이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수익인데 기부금 수익인데 기본재산으로 가는 경우는 운영성과표의 수익으로 안 했던 그 논지는 기간별로 비교가 안 된다. 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경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성과표에 넣지 않고 순자산 증가로 바로 정리했던 부분이다 하는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조문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언급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그냥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생각하시게 되는데 현재 있는 내용들 보면 원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못했던 부분이다. 뒤에 나오는 운영성과표에 보면은 사업 수익의 보조금이 사업 수익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 실무 지침서에 보조금은 기부금과 동일한 논리로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민간 부분으로부터 조달되는 기부금이나 공공 부분에서 조달되는 보조금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조달된 창구가 다르다 뿐이지 이것을 기부금과 다르게 처리할 실익은 없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은 보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고 우리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은 비영리 법인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처리할 때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조금 할 때 실비 정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발생된 경비로 쓰고 남은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들, 이 경우들이 보조금을 당해년도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해까지 쓰고 정산해서 그 다음에 넘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처음에 나왔던 보조금 사용 내용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아직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 인식 요건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당해년도에 받은 보조금 중에 당해년도 사용된 것까지 사업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 미사용된 잔액으로 내년에 넘기는 것들은 올해 보조금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넘겨줄 때 반납하는 경우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얘기는 조건부 정리의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보조금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지정기탁을 받고 기업들이 내면서 사용기간을 지정해주고 기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 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미사용 잔액을 반납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단체들이 받으면 기부금을 하고 반납할 때는 그냥 사업의 비용 쪽으로 반납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보조금 또 기타 비용에 보조금 반납이나 회계 처리하는 것 거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익법 회계 기준에서 보게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은 올해 받아서 올해 쓰이는 부분이지 우리가 반납해야 될 것까지 넣으면은 출연재산 보고나 이런 문제까지 다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기부금 보조금 받았는데 4억 3천을 쓰고 7천만 원을 그 다음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 5억이라는 기부금을 출연전 받은 재산으로 정리해버리면 다음에 7천을 반납할 때는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쓴 거냐 설명이 안 되게 되고 5억 받은 것도 사업 외 용도로 지출로 문제가 되게 되죠. 또 우리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기부받은 것을 반납하는 경우는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단체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회계정리상으로도 조건부 증여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기부금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건부 증여나 보조금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직 수익으로 인식 안 하고 부채, 선수금으로 정리했다가 사용할 때마다 이거를 보조금 수익이나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건 원래 다 쓸 거니까 처음엔 다 보조금 수익이나 아니면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해주고 연말에 미사용된 잔액을 부채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 선수금 남은 거는 선수금으로 하고 정산 확정돼서 돌려줘야 되는 거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할 때 선수금 처리하고 사용하고 나올 때마다 각각 인식하는 방법, 아니면 결론적으로 기말에 조정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든 결론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이슈들은 보조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자 경우는 우리 다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 입장에서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면 나중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후원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그래서 지정 기부금 들어오는 경우에 후원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후원금하고 동일하게 처리해라 라는 사회복지 실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이 후원금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를 후원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오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후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라는 얘기지 회계 처리를 후원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감사하실 때 이 부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이 나라 도움에 예치형으로 받는 경우와 또 단체가 직접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 비예치형으로 각각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얘기들 이제 회계 처리를 먼저 좀 얘기를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치형에 관련돼서는 이 나라 도움과 RCMS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자, 이 나라 도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얘기하면 보조금을 이제 얼마 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으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재정정보원에다가 그 자금들을 예치해 두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뭔가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돈 인출 못해 라고 해준 개념으로 재정정보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나가면 그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처보관 우리 보조금이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조금 정산 실적 보고서 넣을 때 그 재정정보원에서 발생된 이자 금액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계좌에서 이자 발생했다 그러고 이 이자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에 다 포함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보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해 가야 된다. 그런데 RCMS 같은 경우는 RCMS는 이런 예치형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때는 재정정보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돈이 요청될 때 지급하는 거에서 거기는 이자 발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RCMS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 처리가 아니라 우리 사업 진행될 때 나갈 때마다 바로 보조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면서 보조금에 있어서 구분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공익법 회계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이 사업비용 분류가 됩니다. 공익법인은 사업비용을 첫 번째는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 이렇게 나누는 건 앞에서 이제 큰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로 하나의 지출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고유 목적 사업에 관련된 거를 사업과 관련된 거냐, 사업 수행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일반 관리와 관련됐냐, 아니면 모금과 관련됐느냐 이 얘기들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것들. 여기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이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료 또 발생되는 배분하는 비용들 이런 것까지 분배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금 비용은
기부자와 관련된 것, 이거는 초기 모금 행위뿐만 아니라 증액 모금이든지 아니면 기존 기부자에게 소식지를 보내고 결과 보고서 내고 또 감사 편지 쓰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 또 CMS로 끌고 오는 것까지 다 모금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관리 비용은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 우리 일반적인 발생된 비용들이 기타 비용으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자체가 계정 과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룹핑하는 소그룹 제목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사업 수행 안에 계정 과목을 더 세분해서 쓰고 일반 관리 안에 더 우리 세분해서 쓰고 모금 비용 안에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계정 과목을 세분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수익 사업 비용도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눈 것과 별개로 거기 안에서 있는 항목들을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자, 위에 거는 단체가 활동하는 기능과 관련된 구분이라면 여기는 나간 성질이 뭐냐? 이게 시설과 관련된 거냐? 우리 내부 임직원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수혜자에게 나간 거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는 구분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하고 필요할 때 단체가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쭉 한번 이제 보면 왼쪽에 보신 같이 운영 성과표가 저렇게 큰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큰 그림만 나눠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분배 비용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지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이런 계정 과목들은 더 세부적으로 쓰고, 인력 비용 안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급여, 상여금 이런 개념들이 쭉 더 열거되면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계정 과목 체계들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사업 수행에 관련돼서 저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 일반 관리에서도 저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 모금에도 한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국세청 결산공시양식 만들어 보시면 운영성과표 페이지가 꽤 많이 넘어가죠. 그렇게 보면은 이것 자체가 좀 이해 가능성이 생길까 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법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결산공시 양식 같이 쭉 다 열거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체계들을 하나를 모아서 사업 단위별로 구분해서,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보통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비용을 인력, 시설, 기타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본인들이 수행하는 사업 단위별로 이런 내용들,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단체들은 이것을 더 원합니다.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 시설, 기타 비용들은 밑에 나오는 주석으로 저 내용들을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단체 입장이나 이 정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다,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나눠졌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크게 그룹이었는데 단체가 더 세분화하겠다 그러면은 저기 나오는 사업별을 프로그램들을 더 세분화해서 주석 안에 집어넣어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룹핑해라까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지, 단체가 더 세분화시키면서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 실제 일렬로 쭉 세운 것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제 아쉬운 점은, 단체가 이렇게 결산서 만들어서 후원자라든지 우리 내부 사람들에게 이 소통하고 보여주기 위한 정보라는 개념보다는 세법이 이렇게 하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자, 감사받으면서 기준에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과 또 이 의도와는 지금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 좀 같이 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업비용과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비용 배분,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비용 공통비용 부분은 복수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작은 경우는 한 사람이 사업도 하고 관리 업무도 다 하죠. 실제가 뭐 너무나 흔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입한 시간 아니면 사용한 면적, 사용 빈도,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각각 항목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배분 기준은 매년 일정하게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력 비용, 임금비죠. 내부 임직원에 대한 임금비 부분들은 대부분 투입한 시간, 가장 좋은 게 타임 리포트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가 타임 리포트 쓰는 단체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직무 분석 통해서 직무 발령할 때, 인사 발령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을 뭐 얼마나 하라 이런 얘기들 나온다면 이 부분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감사하는 단체들 경우에 매달 기준으로 타임들을 정리해서 팀들에게 보고해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을 좀 만듭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투입되는 시간을, 이게 뭐 한 사람이 하나만 했다면 이 테이블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사업 수행이냐 일반 관리냐 모금으로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 2018년도에 공익법 회계 기준이 처음 시행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단체 실무자들은 저거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지금 4,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감사 가면 단체들이 저렇게 미리 다 준비를 이제는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됐지만 이거 자체가 단체가 투입되는 재원이 어디에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를 거꾸로 단체도 파악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당연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면 사용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배분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됩니다. 사업의 수익은 우리 앞에 했던 거 전혀 별개로 그냥 갖고 있다가 보니까 나온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업의 수익 쪽에 하나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우리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고, 근데 사업과 상관없이 단체의 목적 사업과 상관없이 청년 고용했다, 아니면 장년 고용했다, 또 실업 아니면 재취업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시켰다 이랬을 때 나오는 지원금, 이런 경우는 목적 사업과 상관이 없죠. 이 얘기들은 사업 외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사업 수익과 사업의 수익은 목적 사업과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관련돼서는 발생됐을 때 우리 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을 잡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은 어떤 사업에 환입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보통 하죠.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돈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발생된 운용소득이야 하고 계좌를 따로 자금을 넣어두고, 여기서 사용할 때마다 이 부분은 고목준비금을 사용했으니까 지금 보신 같이 환입을 바로 잡아주면, 여기서 좋은 점은 연말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금 계정별만 딱 보면 준비금이 어디 써져졌는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목록도 관리가 되는데 단체들이 보통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이제 보통 때는 사업비 쓰고 연말에 한꺼번에 이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결국 연말에 관련된 사업비를 우리가 배분할 때 꼬리표 달아주는 과정이 후원금에서 들어온 금액, 또 사업수익, 운용소득에서 고목준비금으로 쓸 금액 크게 분류를 해놓고 사업비를 어떻게 썼다 이제 꼬리표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면서 연말에 정리하는 경우도 꽤 생기게 되죠. 그 부분은 출연재산 관리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 계정에는 이제 우리가 목적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환입으로 나온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이미 환입하는 금액, 이 경우는
법인세 관련된 내부 세금을 추가로 내고 이자 금액도 우리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른데 이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입에는 어쨌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감소된 경우는 다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과 환입은 사업 외 수익 비용과 별도의 항목으로 별도로 잡아간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연 법인세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22장 법인세 회계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31장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법인세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기준을 보고 단기에 부담할 비용만 법인세 비용으로 보통은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연 법인세 하겠다,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석사항으로 넘어가면, 주석사항에는 필수적 주석사항과 또 보조적, 선택적, 임의적 주석사항이 있죠. 근데 이제 주석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하는데, 거꾸로 이 뒤에 단체들이 주석사항에다가 단체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넣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해하기에. 어떻게 보면 사업 보고서 같은 것이 주석으로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중요한 사항들도 들어가 있고, 공익법인에게 좀 특별한 내용들만 추가로 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개황 및 주요 사업 내용, 여기는 단체의 목적 사업이 뭐고 언제 누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고 어떤 법에 있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된 현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현물 기부 받은 내용들, 또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여기서 말한 특수관계인은 우리 출연재산 관련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법인들의 그 상정법 규정에 나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출연자라든지 의사결정권자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또 총자산 또는 수익금액의 10% 이상 해당되는 거래 내역 중요한 거래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중요 거래로 분류가 됩니다. 재단법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만 갖고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면 규모가 꽤 있는 데인데, 거기에 우리 사업수익 이자 해보면 한 3억,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3억, 4억의 기준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10%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 100억이라는 재산 규모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커져버리죠. 근데 보통은 재단법인들이 10억, 20억 규모로 아주 더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300, 400만 원 기준으로 줄어드니까 이 중요한 거래로 공시할 대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순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고,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를 우리는 여기 주석에서 기본재산, 기본 순자산, 또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 이 부분들을 각각 나눠서 공익 목적 기타로 다 나눠서 이제 주석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은 혹시 이제 외부 감사하면서 10억이 넘어서 보조금법에 따른 외부 감사 보고서도 이슈해야 되는데, 상정법 따라서 외부 감사하면서 이 주석에다가 이 보조금법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내역하고 유형자산 변동 내역을 하면은 보조금법에 따른 감사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보조금 관련된 얘기들이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 기재 주석 기재 사항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거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꼭 좀 했으면 하는 부분, 좀 권해드리는 부분들은 회계 단위 간의 내부 거래.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공익 목적 기타 사업으로 하고 내부 거래는 제거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왜 이게 대차가 이게 두 개 합계했는데 왜 다를까? 이런 얘기들을 주석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내역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리고 목적 사업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표시해 주면 한 번에 좀 보기가 쉽겠다라는 얘기들 하고, 그리고 예산 대비 실적 이 부분까지 하라 그러면 단체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비영리 쪽에는 예산 회계와 기금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적까지도 주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유용하겠다. 그리고 용도 지정이 된 기부금, 용도별로 사용된 내용 이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석사항이 있을 때 이 단체의 결산서를 보는 사람, 감사보고서를 보는 기부자는 내가 낸 기부금이 용도별로 관리된다는 신뢰를 제고해 줄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공통비용 배분하는 기준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기본 의무사항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분한 기준들이 나와 있을 때 여기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익법 회계 기준에 대한 전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부분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실무적인 사례들 가지고 분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붙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실무자들, 단체 실무자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케이스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지나가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MS 관련된 부분들. CMS 관련된 부분들은 CMS가 우리 출금하는 게 기부자 계좌에서 출금된 날 우리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 이걸 당일 출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럴 때는 계좌 이체와 동일하니까 우리 별로 고민할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왔을 때 기부금으로 바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후원자 계좌에서 출금해서 단체 계좌로는 그 다음 날로 입금되는 경우도, 또 어떤 경우는 CMS 회사별로 따라서 이것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 더 뒤로 밀리는 경우들, 또 이런 경우들은 지로로 후원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카드로 결제한 후원금도 동일한 개념이 되죠. 이렇게 후원자 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와 우리가 받았는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 부분은 기부금은 우리가 기부금을 실제 받은 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CMS가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계좌로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고 회수의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의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통장로는 안 들어왔지만 기부금을 회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원자 계좌에서 인출되는 시점을 우리 기부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케이스는 후원자가 전화로 후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ALS 같은 경우들,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들. 그때는 대부분 지금 거래 조건이 어떠냐면 핸드폰 사용자가 대금 결제가 되어야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후원자가 우리한테 ALS 뚝뚝 눌러놓고 핸드폰 값 안 갚으면 그러면 우리 통장으로 기부로 안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자산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때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사 갔을 때는 그 단체의 그 후원 약정 또 피지 사고했던 약정들을 쭉 보시면서 실제 어떤 약정 개념으로 우리 통장에 들어오느냐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검토해서 이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면 실제 있는 날짜냐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날짜냐 그렇게 나눠서 좀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정기 후원 약정과 미납 후원금 이런 부분들, 정기 약정하고 실제 미납되는 후원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후원금은 실제 통장에 들어온 날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24년 11월인데 지금까지 뭐 후원 약정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미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회계 처리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내년 초에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24년도 밀린 걸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넣었다? 미수 후원금이라고 관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는 25년도 받은 연도의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라고 하는 용어들을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후원 약정을 하면 감사의 표시로 뭐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팔찌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의 표시로 가볍다 그러면 모금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근데 실제 한번 보시면 10만 원을 매년 약정한 사람은 뭐 이 정도 물품, 20만 원 약정하면 조금 더 큰 거, 30만 원 하면 더 큰 거. 어떻게 보면 후원 약정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이게 나눈 부분들이 있고, 또 단체 입장에서는 약정을 어찌됐든 해놓으면 계속 기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약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든 많이 약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반대급부로 나가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어떤 단체 경우에 기부 약정하면서 제공하는 감사 물품이 30만 원, 40만 원 정도, 우리 10만 원 했는데 30, 40 갔다면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품 판매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유형이 되니까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은 단체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목도리 짜서 이제 배부하는 거. 목도리 행사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후원금과 자원봉사가 막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어떠냐면 어찌됐든 후원자가 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단체는 실을 보내고 그러면 후원자는 이 실 갖고 목도리 짜서 다시 단체에 보내면 단체는 이제 배부하는 개념이 됩니다. 수혜자에게. 그런데 이 구조를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현물 후원이 되느냐 현금 후원이냐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틀실 구입 비용을 후원하는 개념이라 그러면은 그럴 때는 후원자가 먼저 후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는 틀실을 구입해서 다시 틀실을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이때는 틀실로 목도리 짜달라고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개념이죠. 자원봉사로 목도리 만들어서 전달하면 그게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때는 후원자와 관계는 현금 후원과 목도리 짜는 자원봉사 두 가지가 믹스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들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목도리 후원한 게 아니라 현금 후원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단체는 반대로 이 얘기를 목도리를 후원합시다라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체가 갖고 있는 틀실을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도리 자기가 산 틀실로 목도리 짜서 목도리를 현물 후원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단체가 홍보 문구를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목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후원해 주십시오. 아주 이제 포괄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목도리를 후원하는 거냐 목도리 짤 그 비용을 후원하는 거냐에 따라서 현금 후원이냐 매출과 현물 후원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요거는 잘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단체는 이런 개념 없이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후원과 배분, 이제 물품 후원 받으면 이제 단체들 많은 경우는 받으면 바로 사업비로 떨어버립니다. 비용으로.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 재고자산으로 들어왔다가 사용되는 시점에 사업 비용으로 배분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로 요는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상품권 수령에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단체들이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이 현금 예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권 계좌도 없기 때문에 현금 예금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 후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사업과 관련된 주된 원천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통 예금에서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 이 부분들은 보조금은 우리는 반드시 다 반납해 줘야 되니까 받을 때 이자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지급금 갚아야 될 금액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에서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기부를 받았다 아니면은 보조금을 받았다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 주로 이제 지원 조직들 같은 경우 거꾸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단체가 사업비 지출한 것 중에 미사용 잔액은 회수하는 조건들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반대가 되는 경우죠.
그럼 이 얘기도 동일하게 조건부 지원금의 조건이 성취될 때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미사용 잔액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는 얘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 부분으로 급여 관련돼서 이제 급여대장 단체가 만들 때 부서별로 이제 우리가 기능을 나눌 때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으로 나누니까 각각 급여대장을 그 기능별로 나눠진 것 따라서 회계 정리를 할 때 급여를 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 사업 수행 비용의 인력 비용, 또 급여인데 모금 비용 중에 인력 비용, 또 급여인데 일반 관리비 중에 인력 비용으로 각각 저렇게 나눠서 급여 처리를 해야 나중에 공익부문 회계 기준의 기능별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 되죠. 수익 사업에 관련된 자금 투입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 얘기 들어갈 때 내부 대조 계정으로 정리하는 부분들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지급 준비금 할 때 설정할 때는 우리 그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잉여금 처분도 그대로 가니까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부분에 이관할 때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도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관할 때는 이관하는 쪽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제 감소시키고 상대 쪽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부채의 감소니까 우리 차변으로 가야 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인 차원에서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고 단지 내부 정산으로 대조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차변에 부채의 감소로 하기보다 대변에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는 것들이 나중에 합계전액 시산표를 보면서 실제 지출된 내역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가 감사를 갔다가 보면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계정에 합계전액 시산표에 차변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그 얘기는 이렇게 이관된 거를 차변으로 정리했으면 실제 사용 금액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으면 금방 우리 파악이 쉽고 차이가 있으면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도움될 듯합니다. 예. 그 얘기 여기서 좀 이제 들었고, 그다음에 이관 받은 데들은 받은 시점부터 자기들이 고목준비금을 관리하면서 사용되면 비용으로 같이 쓰고 환입하게 되죠. 그리고 환입할 때 여기에서는 사용할 때마다 처리하는 방법, 연말에 이제 일시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비용 배분하는 부분들은 여기가 건물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건물의 사용 면적을 사업과 관련된 쪽들, 모금팀들, 또 관리팀들, 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이제 면적을 나누면 각각 이 면적별로 감가상각비를 배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 안분시킨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밑에 해주게 되면 전체에 대한 얘기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저도 지금 나가면서 감사 나갈 때 요즘 한참 중간감사 나가는데 중간감사 가서 보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공통비용 배분하는 절차, 어떤 항목을 하고 어떤 절차로 배분하는지를 중간감사 때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전체 사례를 솔직히 1시간 반 조금 되는 시간에 막 달려오면서 하느라고 조금 제가 빨리 간 부분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